안녕하세요. 79쪽이죠? 79쪽. 정비법.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정비 기본 계획을 특광시장이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근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정비 구역을 지정하게 되는데 정비 계획 수립은 입안과 결정으로 나눠져 있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입안만 하면 구역 지정권자가 정비 계획을 결정을 하고 구역을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구역 지정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이 사업의 시행자가 누가 되느냐? 시행자 지정하는 단위인데 시행자라면 이제 공공과 민가로 나눠볼 수가 있고 민가 중에서 조합, 정비조합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이 시행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사업 시행권을 따고 사업 시행권 땄으면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전에 분양에 관련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신문에 공고하는 분양 통지 및 공고를 통해서 분양 신청이라를 알려주고요. 분양 신청일 때는 분양 신청 안 한 사람 등은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고 신청한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자에게 무엇을 처분할지 관리 처분 계획을 환지 계획처럼 수립을 합니다.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인가고시가 있게 되면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를 끝내고 공사가 끝났으면 준공 인가 후 공사 완료 고시 그 다음에 이제 권리를 이전하는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할 겁니다. 권리 이전 고시 파트에서는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고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이제 기타 권리가 넘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특광시장 군수 둘 빼놓고 나머지는 자치지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가 주로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까지 왔죠? 정비구역 지정 효과를 보겠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도시개발구역 효과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됐듯이 정비구역도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나온 얘기가. 단지 차이점을 보는데 도시지역은 의제가 안 돼요. 당연히 정비사업은 주상공 도시지역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된다. 비슷한 얘기고요. 우리 정비계획 중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 앞에 그 정비계획 내용 중에 지구단위계획이 들었었잖아요. 그죠? 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선 것으로 본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고요. 동그라미 2번은 주거환경 개선구역 달동네에 대한 특례거든요. 달동네에 대해서만 이제 어느 지역으로 의제되느냐 하는 특례인데 제가 잘 적어놨어요. 보실 분 보세요. 더 보고 싶은 분 보시라고. 고득점을 노리고 싶다. 아직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고득점 하려면 이제 잘 안 나오던 부분에서도 낼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의미 있어서 적어놓고.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그냥 합격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안 봐도 돼. 오늘 3번 보시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이번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됐네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그러면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아까 1번과 반대 경우입니다. 아까 1번의 정비구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의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건 반대로 아직은 정비구역이 지정이 안 돼 있어요.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지정이 돼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내용 중에 정비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섰다는 거죠. 그러면 정비계획 안 세웠지만 세운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저절로 의제가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죠. 그 다음에 4번의 정비구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데요. 자, 이 파트에서는 제가 좀 정업해 나간 게 있죠?
또 그냥 꺼내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정오표를 나눠드렸으면 빨리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왜 들고 다니면서 지금 꺼내고 응? 저번 주에 받자마자 해두셨어야지. 우리 맨 앞에 계신 분도 천천히 꺼내고 있네요. 넣어놨어야지 거기다가. 별 얘기는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 구조가 지금 동그라미 4번에 정비구역에서의 개발이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번, 그 다음에 기역번. 이 기역번 다음에 니은번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니은번에. 니은번에 하나 이제 추가해놓으라 그랬잖아. 그죠? 니은번만 추가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일단 이 파트에서는.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보통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정비사업을 잘하려고 정비사업에 지장을 주는 각종 개발 행위를 통제하는 규정이 정비구역 내 개발 행위 허가 규정이에요. 도시개발구역에서 내용과 비슷하죠, 그죠? 자, 우리 개발 행위 허가제는 세 군데가 나온다. 첫 번째 국계법, 개발법, 정비법. 그러면서 제가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을 때 개발 행위 허가 통제하는 규정은 국계법과 차이는 나지만 여기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국계법이랑 비교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거든요. 여기랑은 비슷해요, 여기랑. 근데 이 구조가 이쪽에서는 같은 게 좀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통제하는 규정이 그쪽과 비슷한 것이지 구역 지정 전이랑 조금 나눠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주로 통제 들어가기 때문에 구역 지정 전에는 통제할 필요가 없는데 특히 투기랑 관련해서 막을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요. 구역 지정 전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구역 지정 전에는 여기서는 수많은 지장을 주는 것들을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장을 주는 것들 중에서도 그 전이라면은 특히 투기랑 관련된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수많은 개발 행위 허가. 여기서는 투기랑 관련된 것 두 가지만. 여기는 투기랑 관련된 것이 소유자 수를 직접 늘리는 게 관련돼 있다 그랬죠? 소유자 수를 직접 늘리는 거 어떤 게 있었죠? 대충 우리가 건축물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를 했어요. 토지 분할되면 그만큼 늘어나고 건축물이 건축되면은 단독주택 부셔버리고 새로 건물 공동주택 짓는 그 두 가지거든요. 그것만 여기서는 따로 통제를 받는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그 차이점을 좀 한번 보시고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정비구역에서의 개발이 허가잖아. 허가 대상 해놓고 정비구역이 전제되어 있어요.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문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정비법이니까 시장문수를 허가권자로 바꿔놨을 뿐이지 같은 구조입니다. 기업번의 건축물의 건축에서 허가 대상 중에서 제가 밑줄 거는 부분 그 대수선이 없다라는 거 요거 하나만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이상하게 대수선이 도시개발구역에서는 개발이 허가 대상이지만 정비구역에서는 아닌. 요 하나 차이만 전체했었거든요. 아직도 이 차이는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허가냐 비허가냐 이렇게 그거 구별하는 게 더 나왔지. 어쨌든 요거 하나만 차이점인데 이번에 B번이 추가돼서 B번에서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라 이렇게 제가 해놓으면서 허가 대상이 아닌 예로서 기존 건축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건축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 원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뭐 똑같았어요. 개발법과 똑같았는데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된 것도 너무 쉬운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읽어봤을 때. 기존 건축이 막 무너질 것 같습니다.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안전조치를 취한대. 상식적으로 안전조치인데 요거 안전조치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허가를 받아 할까요? 그냥 하게 할까요? 자신있게 소신있게 얘기해요. 무너질 거 지고 안전조치를 한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미리 허가를 받아요? 그 얘기야. 그냥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라고. 이건 급하게 해고봐야지 역시. 예? 안전조치를 위한 건데 왜 허가를 받겠습니까? 그게 하나 추가됐을 뿐이에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역시 그 밑에 역시 나머지 허가 대상과 비허가 대상 기득권자 보호 규정까지도 개발법과 동일하다. 기득권자 보호 규정이면 그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며칠 내에 신고하라고 한 거 있었잖아. 개발법에서 할 때 똑같다고 했죠?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됐을 때 며칠 내에 신고하라 생각하십니까? 1번
30일, 2번 3개월, 3번 6개월. 30일? 네. 똑같아요. 아이고, 저 핸드폰 열심히 보신 분, 핸드폰. 에이, 수업 들을 때 핸드폰을 왜 보십니까? 수업을 들어야지. 네. 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박스 보세요, 박스. 비교. 정비 예정구역에서 행위제한. 이게 정비구역 지정 전에 따로 투기랑 관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 규정입니다. 그거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을 필요가 있어서 통제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랑 구별해 보시면 국장 등은 건축 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구역, 정비 예정구역이니까 아직 구역 지정 전이죠. 또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인 곳이에요.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라는 것은 아직 구역 지정 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역 지정 전에는 3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두 가지만 제한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고 이때 제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허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국 정비구역에서는 다양한 개발 행위에 대해서 일단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 정비 예정구역 등이라면 그죠? 두 가지만.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둘만 투기랑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봐서 이 둘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아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구별을 해서 이렇게 이완화되어 있어요. 또 5번은 뭐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새로 작년 말에 신설된 얘기지만 상식적으로. 자, 우리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 지역조합이라고 해서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정비구역 등에서는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역조합 조합은 모집해서 새로 짓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비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 해제에서도 제가 좀 바꿀 게 있어요. 우리 정비구역 해제가 방가로 1번의 의무적 해제라고 해서 방가로 1번의 기업번 사유에 해당되면은 여긴 자동 해제는 아니고 구역 지정하는 사람이 해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제를 하게 돼 있어요. 요청을 하든지 해제를 하든지 꼭 의무적 해제가 있고 거기에 따른 니은번이 절차가 있고 디귿번이 기간 연장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방가로 2번은 임의적 해제라고 해서 아까 1번은 해제해야 된다. 방가로 2번은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임의적 해제 사유를 제가 바꾸라고 했을 겁니다. 현재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죠? 4번의 내용도 바뀌면서 5번, 6번이 추가돼 있고 제가 이 방가로 2번 다음에 2-2 해서 뭐 도시 재생 선도지역 그 얘기까지도 늘어 한 거 역시 이 파트에서도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얘기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연결되잖아요. 내용이 많은데 문제는 한 번만 딱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해제해야 되는 사유를 묻는 문제 한 번만. 그래서 내용에 비해서 출제는 좀 덜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쨌든 바뀐 부분은 뭐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바뀐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요약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넣긴 넣지만 바뀐 부분은 안 할 거예요. 기억법만 할까요? 1번에 의무적 해제. 이 의무적 해제는 뭐 어느 정도 되면 해제하라. 이 숫자 좀 생각이 나십니까? 잘 안 날걸요 아마? 근데 이것도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임의적 해제 바꾼 거 또 그 수많은 숫자를 또 할 거냐고 또.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의무적 해제사에서 나오면은 아무래도 임의적보다는 의무적이 훨씬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면 좋고 혹시 임의적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찍으시든지 알았어요. 정비법은 진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6문제 나오는 법칙으로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제가 6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히면 합격이라고 했어요? 6문제 중에서 3문제면 그냥 넉넉히 합격해요. 이거는. 그럼 2문제는 쉽게 냅니다. 2문제 정도는. 나머지 2문제는 이제 조금 공부해 나오는. 나머지 2문제는 공부해도 틀리는 막 이렇게. 구석에서 막 낸단 말이에요. 구석에서.
그래서 쉬운 문제 두 문제 맞추고, 쉬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고 쉬운 문제 두 문제 맞추고, 나머지 공부해야 맞추는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만 맞춰주면 합격이죠. 작년에 틀려도 되는 문제 중에서 글쎄 그 정비법에 나왔던 그 공동이용시설, 유치원 나오는 거, 그거 틀려도 되는 걸로 제가 분류를 했다니까요. 그래도 세 문제 그냥 맞추는 문제예요. 그걸 틀리는 문제로 해도. 어떻게 반응이 별로 없네. 이미저까지 해드릴까? 아니요. 더 중요한 거 잘 안 나오니까. 자, 해제 요청 보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번에만 별표를 하나 해놨잖아요. 기억번에. 자, 그리고 이 해제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항상 구역이 해제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사유죠. 사업이 미시행돼서, 반대로 사업 시행이 완료가 돼서. 지금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게 미시행 사유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사업 시행 완료 사유는 여긴 뒤에 나와, 뒤에. 우리 책에서는 한꺼번에 모아놓지 않고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나와도 뭐 공사 완료, 고시, 다음날 이런 식으로 원리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이랑. 미시행에서 숫자가 좀 나오는 것이지. 효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미시행으로 사업이 이 구역이 해제가 됐더라면 그 전 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되면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 이런 건 다 똑같거든요. 미시행 사유만 보시면 돼요. 그것도 기억번에. 요청권자가 오면 요청을 해야만 되고, 지정권자라면 직접 해제를 해야만 되는 지정권자가 해제를 하니까. 자, 우리 기업본 보시면 구청장 등은 구역 지정권자가 아니죠? 요청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비 예정구역이 됐든 정비구역, 이 두 군데 다 나와요. 정비법에서는 예정구역까지 있잖아. 정비 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야만 되고 의무적으로 요청하게 돼 있고, 요청하면 과로수업처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해제를 하겠죠. 아니면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는 이 사람이 혼자 다 한다고 했으니까 자치시, 자치도, 시군에서는 본인이 직접 해제를 해야만 되는, 의무적으로 해제를 요청 또는 해야 되는 사유, 요거를 과거에 한번 물었던 겁니다. 가을이 박스 중에서 1번이 예정구역의 해제고요. 2번, 3번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얘기합니다. 먼저 예정구역 해제부터 보시면 여기죠. 자, 우리 정비 기본계획에서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되는데, 만약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로부터 빨리 구역 지정 절차를 발부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사람은 빨리 요청하고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빨리 구역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로부터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3년 내에 안 한다 그러면은 의무적으로 예정구역을 해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1번 사유예요. 2번, 3번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얘기하거든요. 사업 시행이 안 될 때. 일단 2번부터 보세요. 1번이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이 있겠죠. 그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 신청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럼 예정구역을 해제하라. 3년 해제죠. 그 다음에 2번, 3번 얘기가 정비구역 해제인데 한번 여기 보세요. 우리 정비구역 해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핵심 절차인 실시의 인가 신청을 3년 내에 없을 때,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를 따지거든요. 여기도 구역에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까지를 따지는 건 역시 같은 구조인데, 같은 얘기가 정부에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서부터 단순히 여기를 따지는 게 아니고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단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어요. 그죠? 민간이 사업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 민간이라면 자, 우리 세 가지 사업이 있다 그랬죠? 보통의 사업인 재개발 사업, 여기에 비해서 특수한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우리 저번 주에 잘했던 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작은 재건축,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시행자 파트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민간이 할 때 얘기거든요. 조합이 한다면 어디서만 시행자가 있나요? 조합은? 재개발과 재건축에서만. 여기 민간인이 아예 못한다 그랬죠? 특수사업이라. 그래서 제가 조합을 할 때는 항상 둘로 나눠봐야 됩니다. 개발법은 하나지만 정비조합은
재개발 조합이냐, 재개발 조합이냐, 재건축 조합이냐 이렇게 나눠 놓고서 재개발이 원칙, 재건축이 주로 예외.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든요. 이따 조합 파트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사업 시행을 안 할 때 그게 2번 사유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게 3번 사유인데 조합 결성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을 한다. 그것도 생각나시나요? 어느 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는 가능합니까? 여기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조합은 이 두 군데서.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재개발 사업만. 여기는 아예 못하고. 자, 그럼 지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때 얘기부터 하게 되면은 원래 이때부터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여기 복잡해서 조합을 시행자로서 만들어야 되고 일단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고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정비법에서는 조합 만들기 전에 한 단계가 더 나오잖아. 개발법에는 없는.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슨 단체를 먼저 구성하는 게 나오죠? 그것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조합이 할 때거든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게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시행자로서 요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세 단계로 나눠져 있고 각각의 신청이 2년, 3년, 둘, 셋이다. 요거 할 때 조합이 할 때는 일단 둘, 셋을 기준으로 딱 하고 거기서 파생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각각의 이렇게 이제 그림 속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각각의 신청이 없을 때 예를 들어 구역고시로부터 2년 내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할 때 해제하라. 추진위가 승인됐어요. 승인 받았어요. 그러면 승인 받은 때로부터 2년 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만들어진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때로부터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각각 신청을 안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게 둘, 셋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구성 안 하게 되면 구역고시가 된 때부터 바로 조합을 만들어라 이렇게 나가는 게 있겠지. 구역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따진다면 이게 몇 년이에요? 3이다. 원래 여기서부터 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4년이 걸려야 되는데 통과되니까 조금 짧다. 3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2번 얘기거든요. 그럼 3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한다면은 토지 등 소유자는 이런 거 추진위원회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구역고시된 때로부터 바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바로 따집니다. 마치 개발법처럼 시원하게 바로 따지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물어본다. 그럼 몇 년이 돼요? 5년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4에서 3으로 줄었듯이 여기서부터 원래 여기까지만 둘, 셋, 7인데 7에서 5로 4에서 3으로 7에서 5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줄은 것이거든요. 이게 6이 안 되고 4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4에서 3으로 7에서 5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기억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이 사유입니다. 2번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텐데 괄호 속에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할 텐데 이걸 전제로 해서 가다라가 둘, 셋 얘기죠. 가본 보시면 항상 이거 볼 때 이 사유가 나오게 되면 어느 때로부터 무엇이 몇 년 내 없어요. 그걸 딱딱 보시면 돼요. 가본 보시면 자, 우리 토지소유가 어느 때로부터냐? 정비 구역고시 된 때로부터 구역고시로부터 2년이 될 때까지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안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구역과 추진위원회 사이를 얘기하죠. 2년이 되는 겁니다. 답은부터 보죠. 답은 이번에는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 받았다. 승인일로부터 역시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이 2년을 얘기하잖아. 그 다음에 라번이 만들어진 조합이 순서대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합과 시행계획 사이 3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둘, 셋 얘기고 나번은 4에서 3으로 줄어든. 자, 우리 토지가 정비 구역고시 된 때로부터 계산하는데 3년이 나와 있으면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안 할 때잖아. 그러니까 구역에서부터 추진위원회고 구역에서 바로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4에서 3으로 줄어든 추진을 안 하는 경우에 전제가 되어 있고요. 이게 둘, 셋의 3입니다. 자, 우리 3번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소유공사가 구역고시 된 때로부터, 자, 구역고시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안 할 때, 구역에서부터 사업시행 인가 신청 사이 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7에서 5로 줄어든 둘셋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어쩔 수 없어요. 항상 그러지만 이거를 해도 이게 참 기억하기가 그죠. 자꾸 반복을 통해서만 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방가로 2번도 평상시 안 하는 건데 이 안가 4개일 때도 안 했는데 이거를 6개로 확대시켜 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응? 그리고 바뀐다고 해서 꼭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바뀌고 나서도 안 나오는 것도 꽤 많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나오는 어쩔 수 없고. 자, 우리 2-2번 그 대신 2-2번 추가하는 거 살짝 봅시다. 우리 2-2번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요청이라고 해서 뭐 현 정부 들어서 이게 나온 게 도시재생선도지역이라 그 부분만 살짝 한번 넘어가 보고 이 도시재생선도지역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로 보여? 뭐 어떤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도시재생.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띄어쓰기 안 돼 있는데도 도시재생을 선도한다 이렇게 분석을 했으면 상당히 괜찮죠? 이게 또 보통이라면 띄어쓰기 안 되니까 무슨 생선이냐 이렇게 무슨 생선이냐 이렇게 아니고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정비구역이 해제됐을 때,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을 때,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근거구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도시재생을 활성화시키겠다? 정비사업보다 오히려 약간 좀 덜한 거예요, 덜한 거. 정비사업에 해당되면 기본적으로 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도시재생을 하겠다 그러면 다 철거하는 게 아니고 기본을 유지하면서 좀 재생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조금 손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보다 좀 작은 것이고 현 정부 들어서는 이 도시재생에 좀 더 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법률인데 말 그대로 여기서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장이 지정을 해요. 그쪽법에서. 그래서 이쪽 해제권자가 구역이 해제가 됐으면 어차피 지금 정비사업을 못할 테니까 나중에 뭐 기반설만 고쳐주는 그런 정비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예 정비사업 못하게 됐으니까 도시재생 쪽으로 가자. 국장이 지정하니까 본인이 여기 지정권자가 할 수는 없고요. 그쪽에 국장에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이제 상황 봐서 지정을 하든지 하겠죠?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국장에게. 자, 그리고 방가로 3번은 해제에 따른 효과로서 지금 미시행으로 해제가 됐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는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 지역이든 정비기반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당연히 뻔한 얘기고 또 하나가 방가로 4번이면 역시 해제됐을 때 기존에 있던 효과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해제가 됐다? 구역이 해제가 됐다라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소위 반쪽짜리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우리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만 반쪽짜리 방법이 나오는데 어차피 지금 뭐 정비 사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간단하게 기반설만 고쳐주는, 주택은 손댈 수 없고 그죠? 기반설만 고쳐주는 반쪽짜리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선택이죠.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고 지금은 이제 종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에서 좀 더 내용이 많았지만 뭐 이 정도 선으로 하고 자 이제 83쪽부터 나오는 것이 시행방법과 시행자에게 시행방법과 시행자에게 자 먼저 이것이 사업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는데 시행방법부터 보시죠. 이건 작년에 나왔던 거잖아요 이게. 근데 항상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정비법에서 인정하는 방법 5가지를 다 허용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이게 반쪽짜리죠. 제일 간단한 반쪽짜리. 자, 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요것만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 보존하는 방법, 개량하는 방법. 소유자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시행자는 주택 손대지 않고 소유자가 알아서 주택을 개량하는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해주겠죠. 판적자리 방법입니다. 시행자가 하는 것은 기반서류와 공동이요서만 손대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게 수용 방법이죠. 제일 무서운 수용 방법.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내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에 토지 소유자가 우선 공급을 하든지, 토지라면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방법이라는 게 여기서만 쓰는 방법이지만, 제가 여러분 보통의 정비 사업이면은 개발법상 환지 방식의 개발 사업과 비슷하다라고 했죠, 그죠? 항상 그쪽과 비교를 해보잖아. 그런데 수용 방식이라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그쪽의 수용 방법과 비슷한 거예요. 요것만. 그래서 아주 예의적인 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수용을 통해서 시행자가 취득을 해요. 시행자 것으로 만든 상태에서 그곳에 주택을 지었다라면 그곳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주택이 아닌 토지라면은 아무에게나 줘도 상관없지. 예. 토지 중 소유자가 됐든 소유자 외의자가 됐든 토지라면 어쨌든 시행자가 취득을 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달동네니까 보상금은 굉장히 낮고 공급할 때는 제대값을 다 받기 때문에 차익이 많이 생기는데 이 차익을 시행자가 다 먹는 방식이라.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썼어요. 민간 나서서는 못한다 그랬잖아요. 공공이 한다 그랬잖아요. 공공은 이 방법을 선호하죠. 근데 소유자, 거기 살고 있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방법이라는 거지. 떠날 수밖에 없다. 다른 데서는 안 떠나요.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 먼저 주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래서 보상금은 작게 받고 공급가는 비싸고 차익을 낼 수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무서운 방법이에요. 자,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거, 땅 대 땅으로 바꿔주는 거 환지. 4번은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이거든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공급하는. 근데 이건 보통의 방법이지 이 방법만 쓰는 건 아니에요. 지금 5가지 방법 다 쓰잖아요. 환지를 할 수도 있고 수용을 할 수도 있고. 이건 그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방법일 뿐이지. 건물 줄 때 이거 쓰는, 땅 줄 때 환지. 위의 방법을 혼용하는, 둘 이상을 섞어서는 혼용하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은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하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하나. 다른 방법을 여기서 쓸 수 있다면 틀립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또 재건축이면은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분리설을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을 한다.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방식 하나만 쓰거든요. 하나만. 주로 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했기 때문에 관리 처분에 따라 하더라도 주로 주택과 부대분리설을 지어주겠지만 주택이 아닌 사무실인 오피스텔까지도 예외적으로 줄 수는 있어요. 이게 특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방법은 하나고, 오피스텔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요 일단 방법을 구별해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5가지, 2가지 하나 구별하고 있어야 돼. 근데 역시 제가 계속 용어했듯이 그 느낌으로 보통의 정비사업이 어디라고 했어요? 재개발. 그러니까 보통의 방법 둘만 쓴다 보시면 돼요. 보통의 방법. 건물 줄 때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거 하나. 이게 제일 보통의 방법이잖아. 항상 여기랑 비슷해서 비교해 보는 것이 환지 방식의 도입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통의 2가지 방법만. 다른 것들은 특수한 것이거든요. 건물 줄 때는 관리 처분 계획, 땅 줄 때는 환지. 보통의 방법 둘만 쓰는 것이 재개발이다. 그러면 개선 사업은 특수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원래 반쪽짜리 기반수를 고쳐주는 거, 그건 성격상 반쪽짜리 방법으로는 할 수밖에 없잖아. 달동 내려서 특수한 곳이라면 5군데 다 돼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5군데 다 쓴다고 보시면 된다고. 왜 특수하니까? 제일 고칠 게 너무 정비사업이 시급한 곳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관리 처분에 따라 주는 거 좋아요. 환지 좋아요. 정 안 되면 기반서만 고쳐주는, 아쉬운 대로 반쪽짜리도 좋고, 제일 강력한 게 수용이죠. 수용을 하면 강제력동원해서 할 수도 있거든. 수용 방법 쓸 수도 있고.
둘을 섞어 쓸 수도 있고. 왜? 고칠 게 제일 많아서 정비법에서 인정하는 모든 5가지 방법을 다 허용한다고. 재건축은 그러면 재건축에 불과해야 되니까 재건축? 그럼 건축물 지어주는 방식 하나밖에 없잖아, 개념상. 환지를 건축한다고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은 새 아파트 받는 이 건축하는 거, 관리처분에 따라 건축물 지어주는 방식 하나만 개념상 나오는 거라고. 네? 억지로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이제 오피스텔 한번 추가되는 거 봅시다. 오피스텔. 우리 재건축에서만 오피스텔을 지어줄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재건축이 좀 힘들기 때문에 주택이 미분양되는 거 생각해서 오피스텔을 지어줄 수 있게 해놨거든요. 자,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조건. 자, 우리 제일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 상업지역이고, 상업지역에 준하는 것이 상업지역에 준할 정도로 개발이 되는 게, 상업지역 다음에 개발되는 게 준주거잖아. 그래서 이 정도가 되어야 사실상 오피스텔의 수요가 있는 것이지, 이 정도가 안 되면 오히려 오피스텔 도와주려고 나왔다가 오피스텔 자체가 미분양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수요가 많은 준주거나 상업지역에서만 예외적으로 가능하게 해놨고, 면적 제한을 받습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연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전체 연면적의 30% 이하로 한다. 어디까지나 주택이 주가돼야 되지. 아무리 오피스텔이 있어도 오피스텔이 주가되면 안 되죠. 오피스텔은 작아야 됩니다. 보가 돼야 돼. 그래서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이하 이 요건 갖춘 상태에서만 재건축에서 오피스텔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행 방법 얘기했어요. 시행 방법. 자, 이제 시행자 봅시다. 시행자. 자, 우리 시행자는 역시 이것도 복잡하게 하려면 한없이 복잡해져요. 그냥 기본 틀 잡으시고 몇 가지만 좀 이렇게 해두시고, 시행자 중에서 이제 나중에 조합만 해도 또 한참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틀 잡는 거, 여기 새 사업에서 시행자 틀 잡는 거. 자, 역시 이 틀을 잡을 때는 환지 방식의 도시부사업과 비슷하니까 그쪽과 비슷한 거예요. 약간씩 이제 여기 사업에 따라 달라져서 그 특징이 따로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 환지 방식으로 도시부사 사업을 한다라면은 그쪽에서는 시행자 지정하는 것이 12사람이 아니고 환지 방식 성격상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월요병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나죠? 토지 소유자나 조합 당사자를 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 단 예외적으로 3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환지 방식이지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예외 규정까지 있잖아. 원칙은 소유자 또는 조합. 안 될 때 지자체. 그럼 여기도 같은 구조가 되지. 같은 구조가 돼야지. 여기라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느냐? 이들이 설립한 조합이 되느냐? 토지소유자 조합이 되느냐? 요거부터 역시 생각을 해주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지자체. 여기라면 시장운수가 나오겠지만 그런 식으로 가는 거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이제 사업별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구조는 이렇게 잡고 나서, 자, 우리 개선 사업이면은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달동네부터 생각을 해볼까요? 달동네라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까? 능력 없어서 못 시킨다고 그랬죠. 못 시킨다고. 토지소유가 관련되지만 시킬 수가 없어요. 시행자가 되면 자기가 자기 비용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 달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사업을 시행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야. 이들이 조합을 설립했어요? 아니, 그래서 설립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서 돈 내야 되는데 역시 능력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혹시 다른 사업 또 하나 있잖아. 기반소를 고쳐주는 반쪽짜리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애초에 이 사람들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정비 기반서를 누가 민간인이 합니까? 처음부터 행정청이 하잖아. 그죠? 그래서 2가지 사업을 다 따져봐도 민간인은 아예 안 돼. 그래서 그럼 민간인이 안 되면 누가 하느냐를 할 때, 이 여기에 나오는 방법 중에서 반쪽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 반쪽짜리 방법이라면 기반서를 고쳐주는 것이고, 기반서를 고쳐주는 것은 처음부터 행정청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방법은 꼭 행정청이 하는 건 아니잖아. 행정청이 아닌데 민간인을 등에 없으면 못 시킨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성격이 달라집니다.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민간인이 안 된다는 것부터.
그리고 여기서는 민간인이 되는데 개발법에는 없는 여기만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하고 싶으면 아무래도 단체를 좀 더 믿어주기 때문에 민간인 중에서는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조합 설립 의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서만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사업이지만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토지 등 소유자가 수가 작다. 20인 미만이다. 그럼 작으니까 그것도 재개발 사업 할 때만 조합을 설립 안 해도 된다. 그 예외 규정에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여전히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의무 때문에.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그 수가 20명 미만으로서 그것도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일단 민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환지랑 비교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이 구조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것이 환지 방식이 그쪽이랑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왜? 보통의 정비사업이니까. 보통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니까 이거랑 항상 비교해보는 환지랑 제일 흡사한 게 이 모습이 돼요. 환지에서도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여기도 토지 등 소유 또는 조합이 둘 다 나오는 건 재개발 사업밖에 없잖아.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되지만 이제 처음부터 예의적으로 시행자를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예외는 환지 방식에서 존재하지만 그건 제가 안 해요. 여기서 이렇게 구조가 재개발이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는 특수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둘 다 안 되는 것이었고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재건축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와 달리 안 되고 이런 구조밖에 안 돼요. 조합은 둘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한다면 재개발 사업에서만 나와야지 혹시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조부터 좀 기본적으로 파가지고 이 구조 자체를 잘 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른 거 공부하는데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여기서는 아예 민간이 안 되니까 누가 하느냐 그러면 조금 여기서 이제 약간 복잡해지지만 우리 반쪽짜리 방법은 기반서는 원래 행정청이 하니까 행정청이라면 정비법은 시장의수 등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할 때는 동의도 필요 없어요. 원래 기반서는 시장의수가 하는 건데 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반쪽짜리 방법으로 한다면 다른 거기 있는 사람들 동의 자체도 필요 없이 그냥 시장의수가 도로나 상하수 이런 거 묵묵히 고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시장의수가 해야 될 일을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시킨다.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게 시킨다라면은 원래 내가 해야 될 것을 같은 공공이지만 이 사람을 시켜도 되는지 소유자 과반수 그곳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이 사람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반쪽이 아닌 기타 방법이라면 시장의수가 처음부터 하든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든지 여기 특수법인이라고 그냥 편의상 제가 써놓는 게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하려고 따로 만든 법인인데 이제 공공이 50%를 초과해서 만든 법인이 있거든요. 특수법인을 시키든지 아니면 요 사람과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 등을 공동 시행을 시키든지 여기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똑같은 동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여기와 달리. 여기에 특이한 동의 요건이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에서 과반수 동의. 우리 세입자 동의를 받으라는 것도 이 달동네에서 특이한 얘기거든요. 달동네에 워낙 세입자가 많다 보니까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서 소유자 동의 외에 세입자 세대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이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납니까? 그래서 이게 성질상 기반서는 행정청이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방법으로 한다면 시장허수가 할 때는 동의 자체가 필요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보면 시장허수가 하더라도 이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확 난다고요. 이런 구조가 되죠? 네. 자, 제가 지금 이렇게만 3, 4월에는 제가 강의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여기에 대한 예외랑 여기에 대한 예외 이런 것까지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외만 하고 여기에 대한 예외는 여전히 안 할 겁니다. 좀 이따 하고 공동시행을 한번 붙여볼까요? 공동시행? 하여튼 복잡해지려면 완전히 복잡해지는데 간단하게 보세요. 괜히 복잡할 것 같아서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 생각하면은 그냥 하기도 싫어.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지금 여기서 제가 공동시행을 언급을 했지만 여기서 공동시행을 지금 언급을 했지만 이쪽에서도 공동시행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 등 수요나 조합이 원래 단독 시행하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랑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재건축 조합이 누구랑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어떤 동요권을 가지고 누구랑 공동 시행을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과 공동 시행이 다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안 적어요. 괜히 적으면 여러분들 피곤해 할까봐 안 적어 그냥. 응? 근데 적는 의미가 없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조합이나 이런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과 다 할 수 있다 보시면 돼. 이 두 군데서 시장구수랑 같이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랑 같이 할 수도 있고 공공시행자와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제일 문제 있는 건설업자나 주택구상 등록사업자와도 공동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엔 재건축에서만 민간 출신인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가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여기서만 안 될 때는 그 당시 재건축 조합이랑 그 민간 건설회사인 건설업자 등과 하도 부정이 많아갖고 아예 안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걸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되는데 재건축에서만 건설업자 등록상 공동시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된다 해서 틀리긴 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위에 다시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랑 하는지가 큰 의미가 없단 말이야. 옛날에 제가 더 길게 적었지 그래서. 안 적어 이제 안 적어. 그럼 공동시행에서는 뭐만 보느냐? 공동시행할 때 동의요건 정도나 조금 구별하세요. 지금은 누구랑 하는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해지지. 간단해지지. 자, 여기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요 공동으로 할 때 과반수동이에요. 과반수동이. 여기도 마찬가지 과반수동이고 여기만 공동시행 할 때 이 동의가 특이한 겁니다. 여기는 아예 공동시행 없고 여기는 공동시행 없고 그럼 다 된 거예요 그냥. 자 보세요. 일단 공동시행은 여기 유일하게 반쪽짜리 방법으로 할 때만 없어요. 왜? 너무 간단한 사업이라. 이 사람들이 그냥 기반설만 고쳐주면 된다니까요. 뭐 대단한 거라고 누구랑 같이 하고 합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알아서 기반설만 고쳐주면 끝이야. 유일하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 나머지는 다 있는데 다 있을 때도 공동시행을 할 때 동요권 정도만 보시자고. 동요권 정도만 보시자고요. 자, 여기라면 과반수동입니다. 이게 보통이에요. 하여튼 정비법에서는 동요권도 하나하나 따로따로 그때 그 내용에 따라 해야지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여기는 느낌 잡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주 굉장한 중대한 일이라면 동요권은 좀 더 셀 것이고 중대한 일이 아니라면 좀 더 상대적으로 간단할 것이고 여기서 조합이 토지용 소유자가 누구랑 공동시행한다면 이거 대단한 일입니까? 대단하지 않은 일이에요. 공동시행이. 아주 대단하다? 아니다. 선택 불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 대단한 일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단독 시행자라니까요. 누구랑 같이 한대. 같이 한다라고 해서 시행자 지위를 잃어버리나요? 아니요. 시행자 지위 그대로 있으면서 누구랑 같이 하면 좋겠네. 서로 얘기도 되고 심심할 때. 예? 시행자 배제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누구랑 같이 할 뿐이에요. 시행자 권한은 그대로 가져가.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잖아. 과반수동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면 돼. 과반수가 50%를 넘는 개념이잖아. 그냥. 이 과반수동의가 좀 대단하지 않은 동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을 넘는. 근데 여기가 특이한 거죠. 여기 달동네에서는 그냥 단독으로 하든 공동시행을 하든 다 특이한 동의요건이 이거 따로 있다. 다른 데서는 공동시행할 때는 과반수동의로 충분하지 않은 개선사업에서는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에서 과반수동의를 공동시행할 때도 어디에 돼? 이 차이점 정도만 살짝 보세요. 그러면 됐어. 그냥 됐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 달동네에서 이제 예외를 붙이면 요 사람들이 할 때 글쎄 이런 특수한 동의를 얻으라고 했는데 이 동의에 대한 예외로서 이 두 동의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요것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두 동의를 다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당연해요.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 긴급한 경우가 있는데 언제 동의를 받습니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세입자 동의만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세입자 이익을 지켜주려고 원래 동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세입자 이익을 지켜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보세요 한번. 이제 이렇게 대충 잡아놓고 보세요는 당연히 이제 봐야 되지만
우리 보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먼저 쉬어야지. 쉴 시간 됐으니까. 자, 쉬고 나서 또 다시 나갑시다. 네.